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양은영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40년도 채 살지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시 서기까지 험한 일도 겪었고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기막히는 일들도 겪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삶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일을 겪고 나면 어느 정도는 도인 같은 생각을 갖게 되나 봐요. 그런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3살 무렵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조각의 순간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그 짧은 기억이 전부였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자랐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리 불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것으로 저의 유년 시절이 불우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또 홀로 남은 엄마가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어린 시절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엄마에게 죄송한 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것이긴 하잖아요. 또 누리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더욱 그리워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때때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셨지만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시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엄마를 도와 저를 돌봐줄 외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어린 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일도 하셔야 했어요. 그러니 세탁소, 반찬가게, 식당 설거지 등 동네에 나오는 일자리란 일자리는 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리고 철없던 시절엔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줄도 모르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를 맡겨놓고 일을 하셔야 했으니 유치원에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 이번 주 수요일에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 있는 거 알지? 엄마도 우리 유치원에 꼭 와야 해? 응? 은영아,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가 그날 일을 나가야 해. 빠질 수가 없는 날이라서 이번만 엄마 없이 하고 다음부터는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시간을 낼게. 미안해. 뭐야, 못 온다고?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만 엄마 없이 있으란 거야? 싫어. 엄마가 미안해. 대신 앞으로는 정말 꼭 갈 거야. 은영이가 엄마 한 번만 봐줘. 그럼 나도 지수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가방 사줘. 다른 애들은 맨날 새로 산 거 가져와서 자랑한단 말이야. 나도 그거 사줘. 어휴, 제가 생각해도 저런 철딱서니가 없었지 뭐예요. 아무리 유치원 다니던 철부지 시절이었다곤 하나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제가 그렇게 떼를 쓰곤 했던 겁니다. 그땐 몰랐는데 그날 제가 그렇게 투정을 부렸던 것이 엄마 가슴에 대몫을 박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엄마는 한 번도 제게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파서 웬만한 건 그냥 제 선에서 포기하고 엄마에게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은영아, 너 왜 방과 후 수업 신청 얘기 엄마한테 안 했어? 그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엄마랑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 딸도 너랑 같은 학교 다닌다고 했잖아.
그 아줌마한테 들었지. 아, 그랬구나. 별로 듣고 싶은 수업이 없어서 안 들으려고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좋아할 만한 수업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은영아, 엄마가 너 그 정도도 못 시켜줄까 봐 그래? 걱정 말고 은영이 너 듣고 수업 골라서 신청해.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저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더 하라고. 엄마가 네 뒤에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줄 거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말이에요.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저도 철이 들고 보니 그 말이 그저 감사한 것만으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늘 저에게 해주시는 그 말의 무게를 저 또한 같이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 부담을 안고 엄마의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덕분에 생활기록부 전형으로 제가 사는 지역 국립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 등록금이라고 해도 엄마에겐 큰 부담이 되는 돈이었으니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꼭 장학금을 받아 엄마의 어깨를 무겁게 지니르고 있는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또 엄마가 어떻게 벌어서 재주시는 등록금인데 그 돈 받아 대학 다니며 다른 애들처럼 흥청망청 놀러 다닐 수는 없더라고요. 은영아, 오늘 우리 뭉치는 거 알지? 너도 같이 가자, 응? 오늘? 어떡하지? 난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오늘 아르바이트도 없는 날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오늘 뭉치자고 내가 주도한 거란 말이야. 그랬구나. 미안해. 근데 나 오늘 집에 가서 과제해야 해. 중간고사를 잘 못 봤단 말이야. 과제라도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건 만회해야지.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라도 나 꼭 장학금 받아야 해. 아휴, 효녀 심청. 알았어. 엄마 때문이라는데 내가 또 져줘야지 뭐. 어떡해? 대신에 시험 끝나는 날은 꼭 같이 가는 거다. 약속해. 늘 그런 식이었으니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효녀의 모범생으로 대학 신입생 시절을 보냈고 그 덕분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는 그 해에 바로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는 첫사랑과 빠르게 가까워졌고 철들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잊고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첫사랑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그 사랑만 있다면 온 세상에 다 제 것 같다는 느낌도 처음 가져봤죠.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철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첫사랑에 몰두해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잊고 미뤄두던 것 같아요. 시험이나 성적 관리 같은 건 진작 뒷전이 됐고 오죽하면 엄마 생신까지 잊어버리고 첫사랑과 놀러 다니기 바빴던 겁니다. 못 말리는 효녀 소리 듣던 제가 남자에 빠져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은영아, 연애도 좋지. 그래.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 이번 학기 성적표 엄마가 봤어. 괜찮은 거야? 엄마, 내 책상 뒤졌어? 걱정 마. 나중에 재수강하면 돼.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정말. 뒤진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 넌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니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 엄마, 내가 엄마 생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내가 좀 소홀하면 오히려 더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안 그렇구나? 진짜 실망이다. 연애하느라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놀러 다녔던 주제에 엄마가 걱정하는 소리 조금 했다고 발끈하며 엄마한테 그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이러니 딸년 곱게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엄마고 뭐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첫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연애를 2년 정도 했을 때 첫사랑 집안에서 저의 조건을 두고 반대를 심하게 하며 헤어지라는 압박을 심하게 해왔어요. 홀어머니의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간단명료하면서도 불합리한 이유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내세우는 첫사랑의 부모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첫사랑은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지도 못했고 끝내 자기 부모를 설득하지도 못한 채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상처를 받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아니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후유증으로 저는 한 학기를 통째로 휴학까지 했어요. 밥도 못 넘겼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교를 어떻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도 엄마도 제쳐두고 했던 몰두했던 연애가 그렇게 끝났고 그로 인해 잃은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은영아, 괜찮아. 요즘은 여자애들도 휴학을 그렇게 많이 한다며? 휴학하고 어학연수 같은 것도 많이 간다던데. 필리핀 어학연수는 비용도 꽤 괜찮더라. 어때? 너도 그런 거 한번 다녀올래? 어학연수는 무슨 어학연수야. 그동안 장학금도 못 받아서 엄마 등골이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 휴학해서 이번 학기 등록금은 안 들어가는데 뭐. 보내줄만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은영이 너도 어학연수 가고 싶지 않아? 엄마가 보내줄게. 다녀와.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엄마가 그러면 내 맘 더 괴로운 거 몰라?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좀 그냥 내버려 둬요. 참으로 싹 수 없는 딸년 아니냐고요. 돌이켜 생각하면 첫사랑이 저에게 남긴 건 상처와 아픔, 후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는 거잖아요. 제게만 잔인한 것 같았던 시간도 똑같이 흘렀고 그렇게 시간과 함께 깊이 새겨졌던 상처도 조금씩 잊혀진 듯 했어요.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도 꼬박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허비한 시간들이 허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그놈의 첫사랑 때문에 공부도 다른 인간관계도 심지어 엄마까지 내려놓고 바보처럼 연애에만 매달렸으니까요. 그 사랑이 끝난 뒤 무기력해진 저를 묵묵히 안아주는 건 엄마뿐이었어요. 저 자신조차 그러지 못했는데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2년 휴학에 종지부를 찍고 복학했고 연애하느라 놓친 학점들 재수강으로 메우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 꽉꽉 채워 빽빽한 시간표를 소화해야 했고 그러면서 점수도 잘 받아야 했으니 몇 배로 더 노력해야 했죠. 동기들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졸업하던 그 해에는 취업에 실패했어요. 면접 때마다 2년이나 휴학한 이유를 묻던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게 낙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 더 준비를 해서 졸업한 다음에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뭐 그리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담한 회사였지만 그래도 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부를 갖고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 제 위치라는 게 참으로 애매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말하자면 나이 많은 신입이잖아요. 양은영 씨, 이거 오후에 있을 회의 자료니까 참석 인원수대로 복사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사실이 어디? 이쪽으로 오세요. 복사기 사용할 줄은 아시죠?
학과 사무실에서 사용해보긴 했는데 그거랑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럼 뭐 설명해드려요? 에?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기가 다 비슷하겠죠. 회사에 갓 출근한 신입사원이었으니 모든 게 낯설고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게 당연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선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저를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설명도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가 빤히 보였기에 가르쳐달라고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알아서 해보겠다는 말이나 했던 거예요. 어찌어찌 복사를 시작하긴 했는데 중간에 용지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떨어지는 건지. 복사실을 둘러봐도 여분의 A4 용지는 보이질 않고 어쩔 수 없이 또 선임에게 가서 송구스러움을 가득 담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용지가 떨어졌는데 비품실은 어디예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작아요? 아닙니다. 다들 일하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요. 비품실이 어디예요? 용지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정말. 따라오세요. 몰라서 묻는 건데 그렇게까지 짜증을 낼 일인지. 선임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저는 신입사원인 것을요. 가뜩이나 눈치가 보여 죽겠는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됐지 뭐예요. 밑으로 신입사원 들어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좋다 말았네. 대리님, 그만 놀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요. 이건 뭐 신입인지 상전인지 꼬박꼬박 존칭하는 것도 짜증나고 현타와요. 그럼 그냥 말 편하게 해버려. 뭐 어때? 학교 선배도 아니고 상관없잖아. 꼰대들이 귀신같이 알고 저더러 버릇없다고 할 거려. 괜히 찍히기 싫어요. 그냥 극존칭 써주고 말지. 애매하긴 하네. 이래서 중고 신입, 나이 많은 신입들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만 애매해지고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이게 뭐야 정말. 네, 뭐 선임의 입장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도 곤란한 게 왜 없었겠어요. 신입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입이 들어왔으니 김이 팍 셌을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긴 해도 나이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제가 뭘 노력해서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이를 되돌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니 사실 저도 좀 무력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직원이 많은 회사였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친목 관계가 어찌나 단단한지 그로 인한 텃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 점심시간엔 혼자 도시락을 사 먹는 게 편했고 아무도 저에게 말 걸지 않고 일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그렇게 저에게 일만 하는 공간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휴일엔 정말이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취미 같은 게 있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기껏 하는 거라곤 도서관을 찾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유난히 사투리가 센 지방인데요. 그런 곳이기에 서울말을 쓰는 사람은 어디서나 눈에 띄기 마련이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인지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거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놓고 나서야 아차 싶은 민망함이 몰려왔는데 다행히 그 사람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화답해준 덕분에 많이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고 도서관 자판기 앞에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사이가 되더니 곧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던 거려. 서울말을 쓰는 다정한 성향의 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자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해주곤 했어요. 전 작가 지망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선 글을 단 한 줄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작가 지망생 멋있네요. 어쩐지 좀 달라 보이시더라니. 철도 없고 생활도 불규칙하고 뭐 엉망입니다. 나이값 못하고 사는 거죠.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알아요. 압니다. 좋게 말씀해 주신 거 아는데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다는 서울 토박이라는데 도시의 소음과 빠른 속도에 질려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는 그 사람이 제 눈엔 그저 멋져 보였어요. 흔히 하는 말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몰랐는데 제가 그런 걸 동경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그 사람을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책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나누는 모든 얘기가 다 재밌었고 뭔가 배울 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은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와 잘 맞는 사람일 거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사람이던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오히려 그래서 늘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던 거구나 싶기도 했고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연애를 1년 정도 했을 즈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첫사랑에게 배신당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잖아요. 나중에 더 잘해드려야지, 효도해야지.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만 했지 딱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회한을 어떻게 다 말로 할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지만 나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젓함과 따뜻함이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맡길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했어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었고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뿐이잖아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달콤하고 행복하긴 했지만 저는 보다 풍성하고 완전한 가족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난 빨리 아이도 갖고 싶어. 자기 닮은 아이가 꼬물거리며 기어다니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 아이?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지 않아? 애가 꼭 있어야 하나? 왜 그래? 자기는 아이 갖고 싶지 않은 거야? 애기 싫어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꼭 굳이 엄청 갖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취해 정작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에 대해선 서로 잘 모르는 채 결혼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제 표정이 복잡해지는 게 티가 나는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나이도 좀 있고 아직 못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면 자기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나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 내 마음 이해하겠어?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어. 남편이 자기 상황을 이유로 들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 언제라도 남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걸 붙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 난데없이 남편의 계모가 등장한 겁니다. 남편은 계모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분인데 그 은혜에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저희 신혼집에 남편의 계모인 시모를 모시게 된 거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이렇다 할 고정적인 벌이가 없었고 제가 회사 다니며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더 미안했을 텐데 시모는 그런 상황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계모인 시모는 남편보다 겨우 15살이 많았으니 꽤 젊은 분이셨고 무슨 일을 하던 분인진 모르겠으나 겉모습이나 차림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모셔왔을 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기도 했었죠. 시모는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였고 형편이 어려워져 연락도 끊고 살던 남편에게 연락해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시모라곤 하나 솔직히 왕래도 없던 남편의 계모.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다가 자기 사정으로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받아가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말도 마세요. 고맙다는 말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도 하면서 저를 긁어대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 통장으로 보냈어요. 확인하셨어요? 그래, 봤다. 용돈이라고 해봐야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통장에 들어와도 뭐 티도 안 나서 들어오는 건지 마는 건지 싶지만 그래도 보긴 봤다.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나가는 돈이 빤해서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지방 중소기업 월급. 뭐 얼마나 받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알만한 거 아니냐고. 아우 진짜. 무슨 말을 해도 꼭 이런 식으로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말만 하는지 말이에요. 꼬박꼬박 용돈 보내면서 고맙다 소린커녕 그딴 소리나 들으면서 그 와중에 죄송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시모에게 서운하고 얄밉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런 말들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하고 미안해할 것 같았으니까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줘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의기소침해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저 혼자 사귀고 말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들은 생활력도 없이 한량 같은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눈엔 여전히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늘 저와 함께 집에서 마시는 걸 즐겼었는데 언제부턴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저에게도 정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이 제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제가 시모에게까지 헌신하며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고 남편에게 말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 후 거짓말처럼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같이 글쓰기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랑 등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무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남편이 실족을 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데 그 산이 워낙 험한 산이라 시신조차 찾지 못해 결국 실종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이고 시모, 주변 사람들 모두 경찰에서도 남편이 실족사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 저는 제가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 했던 것을 후회하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에 빠져있는 저에게 시모의 구박은 더욱 가혹해지더군요. 시모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질 않나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야! 내가 네 시모인데 너 네 남편 죽고 없다고 난 무시하는 거야? 시모가 돈이 필요해서 좀 만들어 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 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럴 형편이 못 되고요. 지금 그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대체 그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건데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보고해야 하니? 내가 물장사 잘 나갈 땐 말이야. 말을 말자. 네가 뭘 알겠니? 시모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안 사실이지만 시모는 술장사를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입도 험하고 모든 것이 거친 사람이었는데 한번 손찌검을 하더니 그 뒤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엄연히 제 집에 얹혀 사는 시모인데도 그런 시모를 내쫓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 괴로웠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세가 저보다 몇 배는 센 사람인거려. 한 번은 시모의 손찌검이 유난히 심해서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싶어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는데 내 집을 두고 쫓겨나오듯 나와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싶은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다 시모와 한 집에서 사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전셋집이긴 했지만 보증금 빼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미 보증금 잡혀 대출을 한껏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보증금도 챙기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남편과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뛰쳐나왔어요. 회사도 그만뒀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는 시스템이었기에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단 생각이 드니 고향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일자리도 더 많고 아는 사람 하나 없으며 다들 바빠서 다른 사람에겐 관심도 없을 것 같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떠난 남편이 자란 곳. 남편은 이 도시의 소음과 속도가 싫어서 떠나왔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소음과 속도에 파묻히기 위해 서울을 찾아온 셈이잖아요. 기분이 묘하기도 했고 남편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제 경력으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가 않더군요. 몇 군데 사무보조로 취업했지만 지방대 출신에 다니던 회사가 그리 큰 회사도 아니었고 퇴사 이유도 불분명했기 때문인지 다들 선입견을 갖고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의 자격지심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몇 군데 회사를 옮겨 다녔죠. 그런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답니다. 남편 기일, 아니 정확히 하자면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이 다가왔거든요. 실종 처리한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사고 당시 실종신고를 할 때 안내를 받았던 게 생각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해서 실종신고일로부터 만 1년을 채워 제 손으로 남편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착잡한 마음까지 더해 서울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집 월세가 너무 오른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월세방은 서울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제일 싼 월세방을 찾고 찾아 얻은 곳이었으니 그런 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집주인도 그리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도리가 없잖아요. 집주인 붙들고 사정을 하는 수밖에요.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말미를 좀 주셔야 준비를 할 텐데. 저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보다 싼 월세방을 구할 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글쎄, 세댁 사정 딱한 거 알지만 나도 내 코가 석자야. 당장 시골 시어머니 병원비 보내야 하는데 동네 다른 집들 다 올리는 월세 나도 올려받아서 내 앞가림해야지. 미안해. 어디 돈 좀 구할 데 없어? 제가 그럴 데가 어디 있어요. 사모님 제발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하도 간절하게 사정을 해서 그러는지 집주인도 그런 저를 딱하게 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남의 집 일을 나가는데 그런 일에 대한 편견만 없으면 그 일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저처럼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부잣집들이 많다며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니 정말 바로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집주인이 말한 대로 대단한 부잣집에서 나이 많지 않고 깔끔한 도우미를 원한다고 하면서요. 지방대이긴 하나 대졸이라는 학력도 좋게 작용해 면접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간 부잣집의 사모는 5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던데 남편이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았지만 사는 집이며 뭐며 그 정도면 제 눈엔 재벌이나 다름없어 보였죠. 전생이 무슨 복과 무슨 덕을 그렇게 잘 쌓았기에 이런 집에서 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모는 사치스럽고 다소 권위적인 모습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고 관대하게 잘 대해주긴 했어요. 나이도 젊고 대졸이라고 해서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나이에 그 학력에 어떻게 도우미 일을 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력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올라와서 일반 회사 사무직 보조 일을 하면서 몇 군데 전전했었는데 월급도 너무 적고 하여간 쉽지가 않았어요. 하긴 도우미 일이 월급은 많이 받잖아. 근데 결혼해서도 회사 생활을 계속했네요. 집안일을 좀 해보긴 한 거예요? 그럼요.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살림을 쭉 도맡아 했었어요. 집안일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우미 일을 할 엄두도 낼 수 있었고요.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 집에서 일하려고 한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어요. 아이나 키우는 건 못 해봤지만 웬만한 전업주부들이 하는 집안일은 다 제가 했고 스스로도 꽤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합격점을 줬고 바로 다음날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사모는 첫 출근 날 아침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야. 아, 네. 어디 멀리 다녀오시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니 좀 신경 써줘요. 네, 그럴게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라든지 피해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 한 상 한번 제대로 차려줘 봐요. 못 먹거나 싫어하는 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대량껏 실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주한쌍이라면 죽은 남편 덕분에 수도 없이 차려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호기롭게 자신있다 하며 맡겨만 달라고 했고 가격 생각 안 하고 최고로 좋은 재료들로 잔뜩 장 봐와서 그야말로 상다리 부러지는 진수성찬을 차려냈죠. 그 사이 사모는 아주 곱게 꽃단장을 하고 대문 밖까지 나가 남편 마중을 하더니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현관 안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의 환대 속에 함께 들어오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은 제 남편인 겁니다. 제 남편이 틀림없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경악할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눈에 남편을 알아봤으니 앞뒤 재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자기야,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어떻게 여기... 이 집은 다 뭐고 회장님? 이 사모님 남편이 자기라니... 난 정말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봐요. 이봐.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감히 지금 누구더러 자기라는 거야? 여보? 제정신이야? 사모님, 저도 정말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죽은 제 남편. 강진수라고요.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우리 남편 이름은 강진수가 아니라 최민영이거든? 이 아줌마가 더위를 먹은 거야, 뭐야? 정말, 재수없게 누구더러 죽은 남편이래? 사모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노발대발하더니 제가 남편 이름을 말하는 걸 듣고서는 비웃으며 한껏 여유로운 태도로 그건 자기 남편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모 말처럼 제가 무더위에 음식장만 하느라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였으면 차라리 그런 거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분명했어요.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며 모른 척했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헛소리 같은 말을 늘어놓을 수도 없어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사모와 제 남편, 아니 제 남편과 똑 닮은 회장이란 사람의 저녁 식사 시중을 들게 됐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쌍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장이 저녁상에서 밥 먹는 걸 보고 더더욱 제 남편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모습은 물론이고 젓가락 가는 걸 보니 식성이 똑같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는 남편에게 출장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하며 수고했다는 말만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사모가 남편을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죠. 당장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일단은 찜찜한 마음으로 퇴근했고 집에 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왔죠. 아니나 다를까 그 전화는 제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고 그 사람은 은밀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나도 그랬어. 당신 정말 놀랐을 거야. 미안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밥 먹는 거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일단 만나자. 만나서 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겐 제발 아무 말 말고 기다려줘. 우리 집사람? 정말 기가 막힌다. 내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나 한 번만 봐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게. 약속해. 기가 막혔죠. 그렇지만 일단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으니 남편에게 저를 찾아와 제대로 설명하라고 했고 그렇게 다시 남편과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이름 강진수는 가짜였고 사모가 말했던 최민영이라는 이름이 남편의 진짜 이름이더군요. 이름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만들어진 인물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이었던 강진수는 본명 최민영으로 잘나가는 기업가 가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업을 잇는 것보다 작가가 되고 싶어 가출을 했고 신분을 숨기며 이름까지 바꾸며 지방을 떠돌다가 저를 만나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가짜인 채로 나랑 결혼까지 한 이유가 뭐야? 대체 왜 그랬어? 그땐 당신이 좋았으니까 정말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살아보니 아니었단 거야? 그게 당신도 나란 놈을 알 만큼은 알잖아. 난 원래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놈이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삶의 실증도 났던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편한 마음으로 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뒷바라지를 다했는데 그런 제 노력으로 일군 안정적인 삶이 도리어 남편을 실증나게 했단 거잖아요. 저절로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계모라며 데려온 시모 생각이 났죠. 그럼 그 계모는 대체 누구야? 뭐 때문에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한 거냐고. 여자는 말이지. 사는 게 따분해서 내가 밖으로 좀 거들었잖아. 그때 다니던 술집 사장이야. 외상빚을 못 갚았더니 난리를 쳐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고. 뭐라고? 외상빚 대신 우리 집에 들여놓고 나한테 밥해다 바치게 하고 용돈까지 주게 해? 네가 저지른 외상빚을 왜 내가 그딴 식으로 갚아야 하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 이미 피가 거꾸로 솟고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짜 계모까지 집에 들여놓고 나니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만 했고 궁핍한 삶에 지쳐 본가와 접촉을 시도한 거죠. 본인이 다 버리고 뛰쳐나왔던 원래의 신분을 되찾고 본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본가로 들어가 자기 부모에게 싹싹 빌었고 그 부모 또한 어이없는 사람들인 게 그걸 또 도와줬단 거예요. 실족사로 위장해 조용히 저를 떠나 본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을 꾸며준 게 그 부모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다 버리고 본가를 떠나 가출을 할 당시 남편에겐 이미 집안에서 일찌감치 정해놓은 신부감이 있었고 정략결혼까지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도우미 일을 나갔던 그 댁 사모인 거고 말입니다. 정말 놀랄 노짜다. 결혼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을 쳤니? 너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구나. 당신도 봤잖아. 그 여자 나보다 나이도 많고 여자 냄새라고는 안 나.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런 여자랑 평생 살 생각을 하니 더 갑갑해서 가출을 한 것도 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그 나이 먹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해? 남편이 그렇게 사라진 뒤에도 사모는 이혼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남편을 받아주기까지 한 거죠. 남편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모에게 그리 잘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대체 그 사모는 남편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하여간 사모는 돌아온 남편을 받아줬고 남편의 집안에서도 외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기며 회장 자리를 바로 물려줬다고 해요. 물론 그건 남편이 다시 또 어딘가로 튈지도 모르니 그렇게라도 자기 아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고 또 오랜 세월 기다려준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란 놈은 결혼까지 한 인간이 야반도주하듯 가출해서 지 살고 싶은 대로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이름 바꾸고 다른 여자인 나랑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몇 년을 살다가 그 삶도 실증난다며 다시 지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인간을 그 부모란 사람들이 그렇게도 잘 품어줬단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저와 재회하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저 또한 상상도 못한 경악할 진실이 이런 식으로 제 앞에 드러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일이 제게 일어나고 만 겁니다. 참, 너란 인간이 저지른 짓도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내가 네 사는 집에 도매로 들어갔을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주신 건지도 모르지. 나도 정말 당황스럽다. 내가 다 보상해줄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목돈도 만들어주고 다달이 생활비도 보내줄게. 어쩌다가 도우미일까지 하게 된 거야. 어쩌다가?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네가 내 전셋집 담보 잡아서 알뜰살뜰 대출까지 받았더라? 그 집엔 기생충 같은 그 술집 여자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면서 제 집이냥 버티고 있고 빈털터리로 내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알겠니? 뭐? 그 여자 정말 몹쓸 여자네. 걱정 마. 그 돈 내가 다 해결하고 아니 그냥 집을 한 채 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충분히. 닥쳐. 마마보이 같은 새끼. 나이 50에 그렇게 살고 싶니? 남편은 입만 열면 귀도 안 차는 이야기들을 해대더군요. 입으로 똥을 뱉는 것 같았고 정말 역겨웠죠. 그래요. 뭐까지 집 한 채가 대수인가요? 위자료다 생각하고 한몫 단단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깟 돈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보상된다고 믿는 그 생각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잃은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인간은 그저 어떻게든 돈으로 저를 막을 생각에 급급해 보였고 그 해결이란 것 또한 이미 연로한 자기 아버지를 믿고 짓거리는 것들이잖아요.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깟 돈 몇 푼, 아니 그 잘난 돈을 다발로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사모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했어요. 아무리 남편 사랑이 지극한 사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진실을 듣고도 남편을 두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모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상황 잘 알겠고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쩌겠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선택한 삶은 지금 이 삶이잖아요. 아주머니가 겪은 일들에 대해선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 조용히 덮고 넘어가 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다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인간을 두둔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난 그 사람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모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전적으로 그 인간 편을 들고 나섰던 건 아니었어요. 제 눈엔 사모도 적잖이 당황하고 놀라고 실망하는 기색이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모는 끝까지 자기 남편을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제게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궁하고 또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도 알 만큼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본가 사람들을 찾아간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남편의 가짜 죽음을 도와준 사람들이 남편 본가 사람들, 남편의 부모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그러한 폭로가 남편에게 약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일단 위자료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찌검을 하던 시모, 아니 시모는 무슨 시모예요. 남편의 계모도 아닌 남편에게 외상감 물린 술집 여자를 찾아가 그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술집 사장은 제 예상대로 대단한 건수 잡았다는 듯 눈빛을 희번득이더군요. 제가 봐도 섬뜩할 정도였어요. 그 여자는 당장에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가 깽판 치고 남편 협박하고 그 사모 괴롭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행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시끄러운, 아니
세상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캔들이 됐습니다. 제게도 기자들이 찾아 들러붙을 정도였으니 알만하죠? 남편 회사가 진짜 재벌이라 할 만한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런 가십거린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기자들. 어디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할 수나 있나요? 이름도 처음 듣는 인터넷 신문에서 쓰레기 같은 기사나 쓰는 것들. 그러니 기레기라고 하는 거겠죠. 그 기레기들이 어찌나 집요하게 달라붙는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지경이었다고요. 상황이 그리 된 입장에서 제가 그 사무집에 계속 일을 나가고 있는 건 아니었고 다시 조그만 회사에 사무보조로 취직을 했는데 기자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 겪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있는 인권운동가였어요. 몇 번 마주칠 때마다 보통 여장부가 아니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 여자가 저를 도와 기자들을 다 따돌리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속에서 무언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저를 지키거나 구하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가십거리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숨고 피해 다니는 짓 같은 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드러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레기들 앞에 나서서 인터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밝히고 글을 하나 올렸죠. 그 일의 파장으로 남편은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술집 사장이 얼마나 깽판을 쳐놨는지 그 집안에서도 손절당했다고 하더군요. 가출해서 몇 년이나 떠돌다가 돌아온 남편을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모요. 그 사모도 어지간히 지쳤는지 다 정리하고 이혼 후 외국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그리 되고 나니 남편놈이 저를 찾아와 비는 거예요. 여보야,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나 다시 받아줘. 나 당신만 보고 안정되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웃기고 있네. 나한테 위자료로 받은 목돈 있는 거 알고 거기 빌부터 살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몰라? 난 그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잖아. 나는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자유로운 영혼 좋아한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너란 인간이 제일 자유로운 거 아니야?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매여있는 것도 없이 아주 자유롭고 좋겠네. 평생 그렇게 굴러다니며 살아. 난 너 같은 거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전 그렇게 남편놈 뻥하니 차주고 새로운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답니다. 남편에게, 아니 남편놈 부모에게 받은 위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생각이에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여장부 스타일의 인권운동가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지금은 단순한 서류 작업 보조밖에 못하지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요건을 갖춰서 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그 첫 단추를 깬 거죠.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좋은 롤모델이 있으니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보람되고 뿌듯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며 저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됐고 말이에요.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